자, 이제 저희 3부 AI 포럼 3부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 외에 계시는 분들 장 내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3부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3부 세션은 산업체 세션입니다. 그래서 AI를 둘러싼 산업 현장의 혁신과 인재상, 그리고 AI 플러스 X라고 하는 AIX의 실천과 사유의 장으로 이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 분의 연사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먼저 AI와 리걸테크 시대의 요구, 융합형 법조인으로의 진화라는 제목으로 조정희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변호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정희 변호사님은 현재 법무법인 디코드의 대표 변호사이십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학위를 수여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조정희 변호사님께 발제를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디코드의 조정희 변호사입니다. 민족고대 정의법대 94학번이고요. 이렇게 목요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요즘 뜨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맨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지금 현재 저희 법인 그리고 변호사 업계 법조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겠다. 그리고 이 일들이 비단 법조계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백가장명식의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여러 가지 노력 중에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는 방향은 사실 저희가 계속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멋있게 지어놨는데 먼저 제목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제목에 대해서도 여러 AI 툴과 논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정하고 나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게 된 그 과정도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저는 PPT, 그러니까 강의를 해서 PPT를 만들게 되면은 제가 원고를 다 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원고를 다 쓰고 그리고 저희 지원팀에 보내서 이거를 PPT 파일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지원팀이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그걸 PPT로 만들고 제가 그걸 수정을 하고 다시 보내고 이런 과정으로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작년까지입니다. 작년 한 초반까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생각하는 주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먼저 그록과 퍼플렉시티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관련된 자료들을 다 찾아보고 백데이터까지 다 찾아봅니다. 그리고선 그것들을 모아서 원고를 클로우드나 아니면 챗GPT로 만듭니다. 그 원고를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지원팀에 보냈는데 오늘 또 인공지능 포럼이다 보니까 제가 안 쓰던 툴을 하나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감마라는 툴이 있습니다. 감마라고 PPT를 만들어주는 툴인데 제가 만든 원고를 감마에다 놓고 PPT를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솔직히 별로 마음에는 안 듭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막 수정을 못했는데 이게 PPT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막 글자도 깨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지원팀에서 한번 손을 봤어요. 근데 제 마음에 완전히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 포럼의 취지에 맞는 약간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무려 25불짜리 유료 결제를 해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제목은 AI와 리걸테크 시대 요구 융합형 법조인으로의 진화고요. 이 오늘의 여정은 먼저 현실 직시, 그러니까 지금 리걸 AI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법무법인 같은 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패러독스, AI가 혁신을 하고 있는데 왜 신입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점점 기회가 감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고민들이 사실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융합형 법조인이란 무엇이고 왜 그쪽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중적 현실이라는 게 AI 확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챗GPT, 뭐 클로드, 뭐 여러 가지 AI 툴을 쓰시겠지만 리걸 AI 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엘박스 AI, 슈퍼로여 뭐 그런 것들이 성업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톰슨 로이터가 만든 코카운슬 같은 그런 AI 툴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업계, 여기 지금 나오는 통계들은 해외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통계가 아직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법률업계의 AI 도입률이 벌써 82%, 그리고 79%의 변호사가 이미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 중에 루틴하게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70% 가까이 시간들을 감소시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입 변호사들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주니어 채용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경험을 요구하지만 경험 쌓을 기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없어지고요. 이거를 보면은 핵심 질문이, AI 시대가 되고 경력직 선호가 되면 신입은 도대체 어디서 경험을 쌓아야 하는가? 그럼 우리는 신입 변호사나 로스쿨에서 로스쿨 학생들을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조계만의 문제는 아니기도 합니다.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 옆에 왼쪽에 있는 그림도 감마가 고른 건데 이게 전형적인 할루시네이션이죠. 여기 보면은 주니어 로여 하이어링이랑 이거 AI, 저것도 뭐 어답션인데 저것도 틀렸어요. 이게 아직 AI가 이렇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제가 좀 비싼 모델을 썼으면 좀 달랐을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재밌으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리걸 AI를 지금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한국에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외국 얘기, 미국 얘기입니다. 일단 법적 리서치 및 판례 검색 85%까지 85%의 변호사가 이걸 위해서 쓰고 있어요. 톰슨 로이터, 웨스트로 AI, 블룸버그, 로 AI 등 이런 법적 리서치 및 판례 검색에 AI를 쓰는 거는 지금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리걸 AI, 엘박스나 슈퍼로여 같은 데서 쓰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약서 검토 및 초안 작성은 외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계약서 분석 및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건 요약 및 문서 분석의 또 68%, 방대한 문서에서 핵심 정보 추출 및 요약을 하는 이런 부분들의 리걸 테크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들은, 특히 자문 변호사들은, 외국 변호사들이나 우리나라의 자문 변호사들은 타임 차지를 합니다. 타임 차지를 할 때 가장 많이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이제 문서, 방대한 문서를 보고 요약하고 거기에 드는 시간들이죠. 근데 이걸 리걸 AI가 대신한다면 사실 자문 변호사들이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저희도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리걸 AI를 쓰는 건 좋은데 그 장벽들이 아직 있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이제 AI 환각 현상,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있고요.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인용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변호사 하나가 이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별에 따른 AI 채팅률 격차는 저건 좀 재밌는데, 그 남성이 보통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보다 한 20% 정도 리걸 AI를 더 사용한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당 수입료 모델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로펌의 주요 수입원인데 타임 차지를 해야 되는데 타임이 확 줄어들면은 또 이렇게 이거를 가치로 돈을 매겨가지고 차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AI 도입 비용도 굉장히 비싸지고 있죠. 아까 그 교수님, 정 교수님인가요? 그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20불짜리 하시는 분, 200불짜리 하시는 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전문화된 AI 비용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AI 시대가 이렇게 돼버리면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고민했을 때 결국은 우리는 사이보그가 돼야 된다. 사이보그 로여라는 거는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모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하면서 인간의 판단력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기술과 법률의 융합 능력인데
AI 툴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AI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예측 분석을 하고 AI 출력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윤리성을 가지고선 그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겠죠. 전략적 사고력과 고급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저는 당분간은 AI가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 사고력 부분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다차원으로 분석을 하고 결국은 리스크 예측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그 실무를 오래 한 변호사일수록 이쪽 전략적 사고에 대한 인사이트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거는 단기간에 AI가 대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급 커뮤니케이션에 보면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뭐 M&A 변호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상대방과 이제 협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막 옳은 말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 협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표정도 보고 읽고 상대방과 라포도 형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협상에 대해서도 이건 주고 어떤 건 빼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협상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는데 이거 AI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더 협상을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AI 분석 결과를 명확히 인사이트를 가지고 해석해 가지고 전달하는 능력도 점점 중요해질 것이고요. 근데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변호사들은 결국 이런 능력을 가지고 AI 툴을 자기에 맞게 잘 활용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신입 변호사들이죠. 왜냐하면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로펌에서는 도제식 멘토링 시스템으로 변호사들을 키워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년차 변호사들은 맨 처음에 허드렛 일을 시켜요. 허드렛 일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문서 이만한 거 보고선 표로 정리해라. 그리고 뭐 리서치 같은 거 간단한 거 시키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시켜보면은 똘똘한 친구가 있고 똘똘하지 않은 친구가 있고 꼼꼼한 친구가 있고 큰 그림만 보는 친구가 있고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1년차 시간을 보내고 2년차 때 좀 더 중요한 일들을 맡겨보고 3년차 때 좀 더 중요한 일들을 맡겨보면서 한 파트너 변호사가 어쏘 변호사를 키우기 위해서 사실 이 어쏘 변호사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변호사로 성장하는데 최소한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로펌에서는 4년에서 5년 전의 변호사들은 사실은 ROI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레이닝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AI가 이런 그 허드렛 일을 다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신입을 안 뽑으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법률신문에서도 기사가 나왔는데 신입은 많은 로펌에서 신입을 채용을 안 하고 경력직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겠습니까? 경험이 없어서 채용이 안 되고 채용되지 않아서 경험을 쌓을 수 없고 AI 자동화로 실무 경험 축적 기회가 70%나 감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즉시 전력이 되는 경력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BA에서도 대응 가이드를 내놨습니다. ABA는 American Law Association으로 이제 미국 변호사 협회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AI를 사용하는 주니어에 대해서 계속 감독하고 멘토링을 해라. 그리고 주니어는 AI 도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모델 룰 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이 문제는 계속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발표에서 가진 핵심적인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주니어들은 어디서 경험을 쌓고 저처럼 좀 변호사를 한 20년 정도 한 변호사들은 솔직히 말하면 괜찮습니다. 어쏘들 5명 뽑을 거 3명 뽑고 10명 뽑을 거 5명 뽑으면 되거든요. 리걸 AI 도입해가지고 효율화시키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로펌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만일에 저희 자식도 변호사를 하고 싶어하는 애가 있다면은 얘는 도대체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이제 하이브리드 접근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 아메리칸 바 어소시에이션에서 AI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이제 AI로 시뮬레이션 그 사례들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로스쿨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경력자가 피드백을 주는 이거 로스쿨이 아니라 이제 로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AI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례를 만들고 경력자의 인사이트를 더해서 교육하는 모델들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카운슬은 아까 말씀드렸던 톰슨 로이터의 리걸 AI인데 AI 훈련 모듈로 가상 케이스를 연습시키고 실시간으로 전략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그 기능이 있습니다. 대형 로펌 레이덤 앤 와킨스 같은 이런 대형 로펌에서도 60%의 로펌이 AI 교육 플랫폼에 많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내셔널 아카데미 같은 정책 지원하는 곳에서도 AI 잡마켓 예측 시스템 같은 걸로 그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거는 변호사 협회, 그리고 리걸 AI, 그리고 로펌, 그리고 국가 정책을 만드는 쪽 이쪽에서 전부 다 같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캐나다에서는 이제 AI 학습을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캐나디언 바 어소시에이션, 캐나다 그 변호사협회에서는 AI 시뮬레이션을 주니어 교육에 통합했고요. 그 조기에 고급 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니어가 전략을 수립하고 클라이언트 상담에 빨리 진입하게 해서 경험을 쌓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3, 4년 돼야지 뭐 빗자루 물 깃고 뭐 이거를 이렇게 3, 4년 해야지 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초기부터 그냥 투입을 시켜가지고 경험과 인사이트를 기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스굿 로스쿨이라는 데서는 이제 AI 법률 코스로 아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로스쿨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가 그 저항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고 가상 환경에서 안전하게 시도하면서 실패할 수 있고 경력자의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 그리고 정부 민간 교육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영국에서는 이제 리걸테크 허브 전략이라고 해서 핀센 메이슨스라는 로펌에서는 AI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주니어 AI 스킬과 그 윤리를 통합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영국 정부에서도 이런 그 내셔널 리트레이닝 그 스킴 같은 걸 만들어서 1억 파운드를 투자해서 AI 대체 인력을 재교육하는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력들을 그냥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 교육을 시켜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로 만든다는 것이죠. 거기에 사실은 1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AI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법률업계의 AI 교육을 체계화하고 있고요. 2017년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 내용에 보면은 법률 데이터 분석가 등 신규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원하겠다라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중국 그 모델도 이제 잘 보고 이제 참조해야 될 건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재를 해놨고요. EU에서는 이제 유니언 오브 스킬스 계획이라고 해서 AI 직업 전환 대비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혁했고요. 클리퍼드 찬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로펌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AI 기반의 주니어 로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다 정부, 민간 교육기관이 삼각 협력을 하고 있고 AI 윤리와 식무 역량을 동시에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후배들이 어떻게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또 오지랖 넓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해외 사례에서 좀 해외 로스쿨 시도들도 좀 찾아봤는데요. 하버드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CS50 and AI for Lawyers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없는 경험이 없는 법학생을 위해서 AI 특화 컴퓨터 과학 과정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AI and the Law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센터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협력을 하고 있고 에이전틱 AI and the Law라는 과정에서는 또 테크 업계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테크 업계의 인하우스 로어가 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고급 과정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사실 저희 업계에서도 로펌에 있다가 인하우스로 가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인하우스라는 건 이제 회사의 사내 변호사를 얘기를 합니다. 회사의 사내 변호사도 이제 회사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빅테크 회사들 소위 말하는 그런 빅테크 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빅테크 쪽에 사내 변호사로 가려면 그 빅테크 산업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통 변호사로 하면은 그쪽 일을 해서 돈 받고 일하면서 그쪽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에이전틱 AI&D 로 같은 경우에는 그 업계를 가고 싶어하는 로스쿨 학생들을 위해서 아예 학교에서 과정을 만들어 준 거죠.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 AI 이니셔티브라는 걸 발표를 해서요.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주도로 AI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리언 레스터라는 분이 그 전 학장인데 콜롬비아 로스쿨에 이분이 얘기한 게 약간 저는 인사이트풀하다고 생각해서 약간 뭐 말씀을 드리면은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반면에 인간 변호사의 정교한 판단력, 고객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이해, 교섭 및 법정에서의 대인관계 기술 등 고유한 역할을 대체하기 어렵다. AI는 변호사의 일을 보조하고 강화하는 도구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결국은 AI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변호사들은 살아남고 못하는 변호사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얘기라서 이 부분도 사실 되게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버클리 같은 경우에도 법과 기술의 교차점을 연구하는 법률 및 기술센터를 통해서 AI가 법률 및 윤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하는 데 아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로스쿨도 뭐 인디아나 로스쿨도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혹시 여기서의 그 공통된 인사이트는 기술 친화적인 법조인을 양성하겠다. 윤리적으로 AI를 사용하는 교육을 하고 실무 연계를 강화하고 AI 리터러시를 기본 역량으로 정의해서 트레이닝 시키고 있다. 로스쿨에서조차도 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단계적으로 AI를 교육 과정에 통합을 하고 교육과 실무를 연계를 하고 교육 실무는 그 연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멘토링 혁신을 하고 글로벌 마인드셋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을 쭉 적어봤는데 이렇게 다 되겠습니까? 그냥 적어본 건데요. 로스쿨 AI의 필수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실무전 학계 교육 프로그램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저는 이제 이런 식의 그 멘토링 재설계하고 업계와 실무를 교육에 연계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단 법률 그 로스쿨에서만 벌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교수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 AI는 위협이 아닌 최고의 학습 파트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학생들로 하여금 트레이닝을 받을 때 AI를 상대로 해가지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런 패러독스, 신입 변호사들이 잡을 잃어가는 이런 패러독스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의 출발점으로 삼고 글로벌 사례에서 해법들을 참조해가지고 융합형 인재를 만들어 봅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국형 모델로 이거를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25분을 어떻게 채워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10년 후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AI를 회피하면서 과거에 머무는 변호사가 될지 아니면 AI와 협력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융합형 법조인이 될지 그 선택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반드시 뭐 꼭 그 법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문사회 쪽에서 다 고민을 해야 되는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융합형 법조인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사실 말장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융합형 법조인은 AI 기술을 이해하고 혁신적 사고를 하면서 법률 전문성을 가지고 글로벌 마인드셋과 윤리적 나침판을 가진 그런 종합이 된 그런 것이 이제 그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융합형 법조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닌데. 마지막 한 장이 감사합니다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원래 그 25분 내에는 기존에 저희가 그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 네. 제가 그 질문을 한번 드리고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짧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그 AI가 어떤 그 리걸 테크 부분에서 일으킨 반향이 되게 크다라는 설명은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은 가늠하면 될 것 같은데요. 리걸 테크가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서도 서비스를 개발을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리고 그러면 어떤 서비스면 좋겠느냐라는 사전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사실은 되게 무서운 질문이고요. 진짜 무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슈퍼로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 상대로 하는 리걸 AI 서비스입니다. 변호사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걸 일반인들한테 확대를 했을 때 변호사들의 잡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가 만일에 일반인들한테 풀리는 순간 아마 뭐 어마어마하게 변호사 업계에서 반발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법 위반 이슈도 있습니다. 여기에 법률 위반 이슈도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리걸테크 업계에서는 계속 이거를 일반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확대를 해서 좀 이렇게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변호사 업계에서는 그거를 계속 막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툴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모든 산업군에서 벌어졌던 일이기도 합니다. 라이센스로 장벽, 저도 이제 변호사지만 라이센스로 보호를 받는 영역에 있는 분들이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싸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좀 낮은 수준의 리걸 테크, 예를 들어서 뭐 서류 작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법무사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법무사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좀 낮은 수준의 이제 서류 작업 같은 것들은 사실 리걸 AI로 풀어가지고 여러 그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 한다면은 법무사 업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나 이 라이센스 이슈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전체 소개해 주신 내용이 이제 우리가 AI와 어떻게 공존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럼 AI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사고라고 하는 인간만이 가지는 특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조정희 대표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금 저희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것 중에 마지막 이제 연사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AI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투자 기회라는 제목으로 DSC 인베스트먼트 김신우 팀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신우 팀장님께서는 경찰대학을 나오시고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사이버 테러 수사대를 거쳐서 현재는 DSC 인베스트먼트 팀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SC 인베스트먼트에서 라는 벤처 캐피털에서 일하고 있는 김신우 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AI 영역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영역 내에서 일하는 스타트업들에서 좀 투자 기회를 찾는 사람으로서 그간 좀 보고 배운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AI 생태계 자체가 워낙 좀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관점도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일단 현재 버전에 좀 생각을 좀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AI는 역대 가장 크고 빠른 변화일 것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타 기술 대비 빠른 글로벌 확장도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 왼쪽을 봐주시면 가정 내 보급률 50% 도달 속도나 챗 GPT 사용자 1억 명에 도달하는 속도와 같은 지표들에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AI는 인터넷, 클라우드, 모바일의 기술적 패러다임 전환을 거쳐오면서 축적된 인프라 위에서 확산되다 보니까 도입 및 성장이 특히 빠른 것 같습니다. AI 스타트업에 대한 글로벌 펀딩도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인프라나 미들 레이어에서도 다양한 기회가 있겠지만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특히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프라 및 미들 레이어 위에서 개발 및 배포가 되다 보니까 도입 및 확산이 빠른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과 시장의 니즈인데요. 고객은 다양하고 시장의 니즈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많은 회사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와 모바일 시대에서도 결국 매출 1빌리언 이상을 내는 가장 큰 회사들은 좀 많이 나온 부분들도 있고요. 올해 이제 AI 내에서도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에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 CEO와 같은 이제 키 오피니언 리더들도 이제 AI 에이전트의 그런 긍정적인 전망들을 좀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럼 저희가 AI 에이전트가 주목받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면,
결국 AI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뭐 1인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업무 자동화, 노동력 대체일 텐데 결국 이에 대한 실질적인 기대감을 조금 보여주기 때문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트는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과 서비스 시장을 모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은 이제 글로벌 벤처 캐피털인 세콰이어 캐피털에서 그린 좀 도표를 가져온 건데요. 2020년에 소프트웨어 시장을 보면은 저희 350조 시장 중에서 클라우드 시장이 6조였는데 이때부터 4년이 지나고 나니 물론 클라우드 시장의 점유율 자체도 굉장히 커졌지만 이 소프트웨어 시장 자체가 350조에서 650조 규모로 커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서비스 시장에도 침투가 가능한데요. 현재는 지금 전체 서비스 시장 1경 중에서 AI 시장은 3조에 불과하지만 이 AI 에이전트 자체의 점유율도 높아지겠지만 이 서비스 시장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장의 파이 자체가 더 커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이제 LLM의 추론 능력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AI 인프런스 비용도 이제 12에서 18개월 전 대비해서도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MCP와 A2A와 같은 프로토콜들도 개발이 되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의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제 주어진 태스크를 뭐 LLM 리즈닝 기반의 자체적인 생각 및 판단 그리고 도구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 하는 일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LLM 등과 같은 각종 AI 모델을 가지고 그 모델에게 다양한 툴과 특별한 데이터를 주고 특정 과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시스템화하는 일을 좀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용어들이 그러하듯이 좀 남용이 되면서 약간 좀 버즈워드화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AI 에이전트란 말도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 처음 대비해서는 이제 개념의 외연이 좀 많이 확장된 것 같습니다. 이 왼쪽 아래에 조금 그림을 봐주시면 이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SaaS를 이제 가장 끝단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좀 더 좁은 의미의 AI 에이전트는 이거에 좀 완전 자동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제 기존의 소프트웨어 AI를 적용한 AI 베이스드 SaaS라든지 이제 AI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좀 통틀어서 요즘엔 AI 에이전트라고 많이 칭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AI 애플리케이션이나 AI 에이전트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요즘에는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모델, 그리고 도구, 메모리,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은 이 각 구성 요소 간의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고 각 구성 요소를 최적화하는 일을 좀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에이전트 전체의 좀 아키텍처랑 프로세스를 제가 좀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른쪽에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여행 계획 AI 에이전트가 있다고 하고 제가 출장을 가는데 이 AI 에이전트에게 뭐 호텔을 예약해달라고 요청하는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뭐 어떤 형태의 서비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일단 유저 인풋을 넣겠죠. 이번에 출장 가는데 호텔 좀 예약해줘. 근데 보시면 이번에 출장 가는데라고만 하고 뭐 어디 출장 가는지 이런 것들은 따로 입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에이전트가 판단을 해서 이제 과거 대화 이력으로부터 뭐 이제 메모리 조회를 할 수가 있겠죠. 출장지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이 유저가 과거에는 좀 어떤 곳들을 좀 좋아했다던가 이런 취약을 또 검색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가 이런 인풋이 적절한 게 맞는지로 좀 판단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에서 가져온 출장지 장소라든지 취향을 이제 컨텍스트 프롬프트에 추가를 해서 이제 모델로 넘기면 이제 모델이 이거를 어떤 절차로 어떤 행동을 할지를 좀 추론을 할 텐데요. 뭐 모델도 당연히 다양한 모델 중에 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모델이 추론한 내용을 검증하는 별도의 또 평가 모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이 계획을 세우고 나면 예를 들면 만약에 과거 대화 이력에 따로 출장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하면 만약에 이 에이전트의 이 유저의 캘린더가 연동이 돼 있다. 그럼 이제 API를 통해 캘린더에다가 어디로 출장 가는지를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외부의 뭐 이제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예약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정확한 플로우는 아니겠지만 그냥 대략 어떤 식으로 좀 작동하는지를 말씀드려 보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 이제 구성 요소별 구현 원리는 좀 시간 관계상 우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리 내에서 요즘에는 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LLM에 입력하는 그 영역을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컨텍스트 윈도우 자체가 아직은 좀 한계가 있고 이 컨텍스트 윈도우를 늘리기 위해서 늘려가면서 되게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컨텍스트가 길어짐에 따라서 LLM의 성능은 좀 떨어지는 현상도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LLM한테 전달하는 이 컨텍스트의 내용을 어떻게 잘 구성할 건지 이런 엔지니어링의 영역도 요즘 스타트업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좀 컨텍스트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넣는다던가 여기에서 우선 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선별해서 따로 좀 표시를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쪽에서도 좀 다양한 노력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마켓맵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역에 따라서 이제 수평형이나 수직형 그리고 또 B2C나 B2B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수평형, 호리잔틀한 거는 이제 뭐 여러 업계에서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능 중심의 좀 AI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버티컬한 AI는 특정 산업의 좀 고유 문제 해결에 좀 최적화된 AI를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B2B, B2C는 뭐 넘어가고 그러면 뭐 이렇게 딱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겠지만 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영역에 따른 좀 장단점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B2C의 좀 호리잔틀한 영역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유저가 좀 B2C다 보니까 도입 및 확산이 빠르지만 좀 진입 장벽은 낮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좀 빅테크랑 경쟁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충분히 빠르게 성장하고 어느 정도의 혜자를 구축할 수 있다면 빅테크의 M&A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미 AI 에이전트 회사들 중에 M&A가 되는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B2B 버티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도입이 느린 편이나 좀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혜자 구축이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뭐 시작은 사실은 초기 단계고요. 이제 뭐 글로벌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많은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뭐 가시적인 성과를 내거나 특정 마켓에서 위너가 된 회사들은 여전히 좀 제한적인 편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특정 영역을 좀 찝기보다는 좀 제한 없이 폭넓게 조금 기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이 B2B 버티컬 영역 내에서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버티컬 엔터프라이즈 이쪽이 이제 B2B 버티컬 영역인데 사실 아직은 뚜렷한 마켓 미터가 없는 버티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걸이나 뭐 의료 쪽에서 조금 앞서가는 회사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버티컬 영역도 훨씬 더 세부적으로 좀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AI 에이전트는 뭐 이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반 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퀄리티를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PMF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고 타겟 시장을 너무 넓게 가져가면 이 고객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니치하게 좁혀서 이 안에서 좀 확장을 하는 전략을 좀 많이 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뭐 일반적인 SaaS에 비해서는 프라이스가 훨씬 또 높기 때문에 이제 니치한 시장이라도 충분한 좀 시장 규모가 나올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또 AI 에이전트를 좀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 방식에 따라서 또 상호 작용 방식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제 에이전트를 하나만 만들기보다는 이 에이전트를 좀 여러 개를 만들고 다양한 역할을 부여해서 이 에이전트들 간의 협업하면 좀 더 다양한 태스크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좀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트라고 하면 아직은 그냥 챗을 통해서 좀 지시를 내리는 이런 형태만 조금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UI, UX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챗을 통해서 뭐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상식적으로 동작을 하다가 뭐 필요할 때만 이제 휴먼한테 인터랙션을 좀 가져가는 그런 앰비언트 형태의 에이전트들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I 에이전트가 상용화가 아직은 더딘 이유,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왜 어려운지 그 로드블록을 조금 더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아직은 뭐 물론 시장 초기긴 하지만 에이전트 시장의 상용화는 더디고 아직 가시화된 성과를 내는 스타트업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현재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 원하는 것 간의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 표는 이제 스탠포드에서 이제 글로벌 엑셀레이터인 Y 컴비네이터의 포트폴리오를 좀 분석한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근로자가 평가한 그 자동화 니즈와 자동화 AI로 만들 수 있는 자동화 가능성으로 해서 이제 4분면으로 나눠 놓은 건데 41%의 스타트업이 자동화가 가능하지만 사람들의 니즈가 없는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저희는 이 자동화도 가능하면서 니즈도 있는 초록색 영역이다. 아직은 좀 자동화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니즈가 있는 이 노란색 영역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시장의 니즈보다 좀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우선적으로 이제 시장을 조금 선택하는 거는 조금 경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기반과 여건은 마련돼 있지만 아직 시장에서 니즈가 있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것은 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럼 좀 어떤 점들이 좀 어렵냐? 가장 주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 워크플로우와의 호환성, 그리고 데이터 부족인데요. 워크플로우와의 호환성은 결국 저희가 일하는 방식, 그리고 저희가 일하는 시스템, 일하는 문화 등과의 연결 및 통합 자체가 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PwC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근본적인 허들로 좀 제시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부족인데요. 단순히 뭐 데이터의 품질이 낮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정작 정말 중요한 데이터는 아직 문서화돼 있지 않거나 데이터화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이제 트라이벌 놀레지라고 하는데 뭐 실제 업무를 하는 방식, 뭐 의사결정에 필요한 맥락적 데이터, 뭐 이런 암묵지 같은 것들은 사실은 문서화가 돼 있지가 않을 텐데요. 예를 들어 법률에서 AI 에이전트라고 하면 다양한 판례들과 문서들은 존재하겠지만 뭐 이제 변호사분들께서 특정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 또 이렇게 글을 쓰는 맥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데이터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도 좀 하나의 허들로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 허들로 인한 성능 제한인데요. 여전히 뭐 할루시네이션이나 메모리 및 컨텍스트의 한계, 그리고 AI 태스크 맥스 랭스 타임이라는 이런 한계들이 존재를 하고요. 아직 여전히 메모리 같은 경우도 지속 가능한 메모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가 않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해결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제 시장에 진입하면 조금 늦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시장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창의적인 UI, UX, 또 인간의 개입, 그리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등과 같은 다양한 좀 요소들을 활용해서 이 문제들을 조금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휴먼 인 더 룹인데요. 사실 아직은 뭔가 이 고객들이 기대하는 퀄리티와 그 이제 AI가 조금 딜리버 할 수 있는 그 퀄리티에 좀 간극이 좀 존재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는 이제 휴먼이 조금 이 AI의 결과물을 조금 다듬어서 좀 확정을 짓도록 하는 이런 중간중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준다던가 아니면 승인하는 방식의 이런 휴먼 인 더 룹이 좀 많이 활용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당연히 보안 및 개인정보 이슈, 뭐 인프라 문제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런 그 로드블락 문제들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하고 있는지 몇 가지 좀 예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커서라고 해서 이제 개발 AI 뭐 이제 AI 기반의 IDE를 만드는 커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굉장히 좀 이제 최적화된 UI, UX를 가지고 이제 기존 워크플로우와의 호환성 문제를 좀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뭔가 AI한테 코드를 다 써달라고 해놓고 그거를 결국 이 코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이 AI가 만들어주는 아웃풋을 그때그때 통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서는 이제 기존의 ID의 인터페이스에 이거 LLM을 조금 잘 통합을 해서 좀 이제 AI로 인한 자동화 효율성과 결국엔 휴먼 컨트롤빌리티,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를 잘 밸런스를 좀 구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른쪽에 사실 개발자마다 원하는 자율성 수준이 다 다를 텐데, 예를 들면 커맨드 플러스 I를 눌러서 이제 전체를 그냥 수정을 맡겨버릴 수도 있지만 그냥 탭을 눌러가면서 그냥 계속 코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나가면서 나갈 수도 있고, 특정 블록만 수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좀 UX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면 이제 합의라는 그 법률
이제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는 이제 lawyer in the loop을 조금 많이 강조하는데 이제 다양한 사업 과정상에 조금 변호사들이 직접 개입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로이어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 리걸 데이터들, 이 데이터 세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는 뭐 히포크라틱 AI를 넣어놨는데 이제 오픈 에비던스라는 그 의료 정보를 찾는 AI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헐루시네이션, 이제 의료 영역은 아무래도 헐루시네이션이 있으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의료 그 정보를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AI도 있지만 그 외에 게이트키퍼 모델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 AI가 만든 거를 검증해서 이거를 유저한테 내보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또 별도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투자 기회를 말씀드리면, 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로드블록은 사실은 뭐 당연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극복해야 할 제약인 동시에 경쟁 우위 및 혜자를 쌓을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비와 커서와 이런 조금 더 앞서 있는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잘 풀어냄으로써 본인들만의 영역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각각의 조금 로드블록들을 좀 다양하게 해결하고 또는 우회하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좀 AI 애플리케이션 스타트업들을 좀 투자 대상으로서 좀 찾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니즈 중에서 뭐 보안이나 책임 소재나 인프라 문제 이런 좀 다양한 좀 뭐 부차적이지만 부차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다양하게 있을 텐데, 사실은 모든 AI 에이전트 개발 스타트업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본인들이 직접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보안 요소라든지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직접 그 해결을 해주는 또 스타트업들이 나옴으로써 또 시장의 기회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뭐 버티컬 AI라든지 뭐 B2C 컨슈머 에이전트, 좀 인프라 툴링 영역에서 좀 다양하게 좀 다양한 투자 테마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간단히 방법론만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결국 처음에는 저희는 그 세부 영역 내 문제를 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뭔가 그냥 법률이면 법률, 뭐 세무면 세무 이렇게 영역을 크게 하면은 사실 정확히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가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 결국 그 영역 내에서 가장 많이 가장 그 영역 내에 이제 워커들이 좀 가장 크게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현재 좀 해결 가능한 그 로우 행잉 프루트를 좀 잘 찾아서 일단 이거를 웨지 삼아서 이 시장 내에 좀 정확하게 진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입하고 나면은 이제 좀 더 인접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또 스케일을 하면서 좀 기회를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AI 에이전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그것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정의하기에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AI 에이전트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리 그리고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로드블록 뿐만 아니라 어떤 기회가 있는지까지 전반에 대해서 훑어주신 되게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장내에 계시는 분들께서 약간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사전 질문 내용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또 관심이 많아서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요. AI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정의하셨길래 저희한테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시느냐라는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또 학생들 자체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AI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보시고 지금 산업 전반을 훑어주셨는지 여쭙습니다. 뭐 사실 이제 AI 애플리케이션이나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AI 에이전트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모호한 게 사실인 것 같고, 좀 남용되면서 그 범위 자체도 넓어진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뭔가 하나의 어떤 이렇게 영역으로 이렇게 좀 테두리를 쳐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보다는 그 방향성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AI 에이전트를 뭐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의 범위도 넓어지고 그 해결책의 퀄리티도 올라갔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결국에는 활용하면서 결국엔 시장의 문제를 풀어내는 게 결국에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방향성으로 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장 내에서 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네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강연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이제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IR을 보시고 또 투자 기회를 발굴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네트워크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온 이후에 닷컴 이후 그다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제는 AI 어플리케이션으로 수많은 이제 단계별로 이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닷컴 이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비교해서 지금 AI 어플리케이션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많은 투자 기회를 진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IR을 요청하는 스타트업도 많을 것 같고 그럼 요 비교를 하셨을 때 이 추세라든지 아니면 어떤 리스크와 기회의 규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조망하고 계신지 약간 뭉뚱그려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아까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굉장히 좀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당연히 리스크는 있겠지만 결국에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이 거품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아예 실체가 없는 거품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저만 해도 제 개인적인 업무에도 굉장히 많은 생산성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AI라는 하나의 새로운 요소와 도구가 지어진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풀 수 있는 문제의 영역 자체가 넓어지다 보니까 또 더 다양하게 많이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나고 나면은 이거 자체가 좀 과대평가됐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저는 늘 지나고 나서야만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뭔가 좀 저 개인적인 마인드는 이게 어느 정도나 거품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결국엔 이 영역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 영역 내에서 뭐가 제일 베스트인가 뭐가 상대적으로 가장 조금 더 매력적인 기회인가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요것과 연동되어서 혹시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여기에도 있을 수 있는데 모바일의 혁명이 있을 때보다 지금 창업의 어떤 허들은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려갔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혹시 있으실지요? 우리 학생들이 시도하기에 이제 사실은 올라간 부분도 있고 당연히 내려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좀 더 다양한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요즘에는 워낙 사실 AI 에이전트를 만들기 좀 막막하겠지만 AI 에이전트를 만들기 도와주는 프레임워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전부터 쌓아온 사회적인 인프라나 기술적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좀 작게 쉽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물론 이제 근데 한편으로 좀 어려워진 부분은 이제는 뭔가 결국엔 글로벌 시장이 좀 통합이 되면서 결국엔 글로벌에서 경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어려운 부분들일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뭔가 예를 들면 AI 에이전트나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그거를 고객들에게 검증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사실 언제라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저도 사실 AI 관련된 도구들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좀 이런 부분들은 젊은 분들이 더 빠르게 조금 더 이런 걸 조금 따라가고 좀 써보고 하면서 조금 더 앞서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어드밴티지를 좀 잘 활용할 수 있어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류용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이 사전 질문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AI 기반 기술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기반 기술들을 산업 현장에 적용할 때 어떤 장벽들을 우리가 뛰어넘으면 좋겠는지 이런 사전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교수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게 가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 모호했던 개념들에 대해서 정의해 주시고 해당 분야에 대한 비전까지 발표해 주신 김신우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시간이 4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4시 50분부터는 4부 라운드 테이블 방식으로 해서 AI 플러스 X 융합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책, 교육,
그리고 실천 공론의 장을 마련합니다. 각계각층의 인사분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3부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